최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우리 민족 전쟁사 중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고조선하고 한나라 전쟁. 사실 책에서도 어느 책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나라 전쟁 끝나고 한사군 설치됐다. 요 정도가 아마 책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영문협에서 전쟁사를 선택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결론을 낸 게 하나 있어요. 왜 전쟁사를 했을까? 모든 역사들은 사실은 가진 자, 배운 자, 승리한 자의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라고 일컫는 우리 백성들의 민중의 역사는 기록되지는 못해요. 근데 역사는 기록하는 자가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역사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전쟁의 영웅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켜온 민중들. 그 민중들은 이 전쟁을 수세기, 수천 년이 흘러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2000년이 넘는 그 전에 일어났던 전쟁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내고 기록하는 것. 기억한 사람이 또 기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사를 하지 않았을까? 전쟁하면은 무슨 장군, 왕은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싸워왔고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6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 잠깐만 드리면 우리 박경순 위원장님이 워낙 잘 소개시켜 주셔갖고서는 경제사 전공을 했어요. 제가 경제사 전공한 이유는 한 가지였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 식민지 발전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제가 그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했었고 그때 만들어준 여러 가지 그 신문물에 의해서 해방된 이후에 정말 어려운 그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식민지 발전론에 대해서 사실 사학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경제사 하시는 분들은 다 식민지 발전론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깨본다는 건 좀 그렇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좀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경제사 전공을 했고 전공을 하다 보니까는 재밌는 거는 경제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두 분류는 아니는데 한 분야는 남쪽에 남았고 한 부분은 다 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자체적으로 자본주의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근대화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은 다 북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찾아보려면 당시만 해도 다 금세였었어요. 뭐 책을 볼 수 있어야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텐데 책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게 분단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국토를 가려먹은 게 아니라 우리 정신, 문화, 학술까지 다 막았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때서부터 좀 더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는 그 분단선 DMZ 기행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신 분들 중에 저하고 같이 DMZ 가셨던 분들도 몇 분 제가 보니까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영문협에서도 뭐 가을에 한번 또 가는데 그때 신청을 하시면은 아마 제가 그 DMZ 철원 기마 쪽 갈 예정인데 DMZ 기행하는 거 같이 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고조선과 그 한나라의 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조선 그러면 많이들 알고 계신 거는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우고, 그리고 그게 BC 2333년 교과서에서 너무 잘 배웠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조금 더 아시는 분이 중간에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넘어와서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었다. 근데 뭐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허구다라는 게 많이 밝혀졌고, 그리고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와서 그 고조선을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선 먼저 고조선 전쟁, 고조선과 한나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연나라와 고조선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연나라가 고조선 국경에서부터 약 2,000리 정도를 들어왔다 그래요. 2,000리면은 몇 킬로 정도 되는 게 800킬로 정도 되죠? 800km. 이 정도 들어와서 그 고조선 영토를 뺏어가고, 그 지역에 있던 유민들이 연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고조선 유민 중에 연나라로 들어간 고조선 유민들이 고조선의 그 문화나 여러 가지 그 풍습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이후에 고조선으로 다시 그 귀순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의 역사서에도 보면은 위만에 대해서 상투를 틀고 흰옷을 입고 고조선의 풍습을 따랐던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만이라고 한 사람은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 연나라 전쟁 때 갔던 그 고조선인들의 후예, 그래서 고조선의 조선의 그런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고조선으로 다시 귀순을 하게 되죠. 귀순을 하게 되면서 변방 지역,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약 BC 194년 정도 되는데, 그때 그 변방 지역으로 한나라가 계속적으로 그 진나라가 몰락하고 나서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한나라는 계속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침략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변방이 계속적으로 고조선이 약해지는데, 연나라 지역이죠. 그때는 이제 연나라는 없어졌으니까는 연나라 지역에 있었던 위만이 넘어오고, 당시에 고조선의 왕이었던 그 준왕이 이 위만에게 변방을 지키도록 하고, 당시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게 후국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심 국가가 있고,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있었고, 고조선이 그 넓은 영토를 혼자서 다 다스리기가 힘드니까는 변방 지역마다 그 각 왕을 지명을 하고, 그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후국제도를 뒀었는데, 그 고조선의 변방 지역에 그 위만 세력에게 후국을 지정해주고 후국의 왕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위만이 고조선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야, 내가 고조선을 그냥 아예 다 차지하면 어떻겠는가. 근데 그때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나라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사실 한나라는 흉노하고 전쟁 때문에 고조선까지 관심이 없다가 흉노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고조선 지역까지, 이제 동쪽으로까지 확대를, 영토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후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했는데 위만이 찾아와서 제가 지켜줄 테니 안심하고 싸우시라고 얘기를 하고 준왕이 있었던 평양성으로 위만의 군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왕은 위만을 믿었다가 위만의 군대가 갑자기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싸우지도 않고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 수도를 탈환을 하게 되니까 준왕은 여기에 변변히 대응도 못하고 남쪽으로 마한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평양성을 차지한 위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위만조선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썼는데 우리 민족 최초의 쿠데타, 그러니까 왕을 내쫓고 원래 후국 왕이었던 위만이 본왕이었던 준왕을 내쫓고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게 됐는데 이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전 조선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거지 조선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고조선 같은 고조선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세 개로 나눌 때 전조선, 후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나누거든요. 3조선을. 근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전조선 같은 다 고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위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은 이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고조선의 그 문화 그리고 정치 풍습을 그대로 어차피 이 사람은 고조선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틀린 것뿐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면 역성혁명이라고 보셔도 돼요. 왕의 성만 바뀐 거죠. 이름만 바뀐 거지 그대로 이어받아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 조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도 한번 보시면은 후조선 시기에는 사실 그 지역이 서쪽으로 굉장히 넓혀져 있었어요. 넓혀져 있었는데 위만조선 이제 후조선 말기가 되면서 왕실이 문란해지고 이러면서 이 서쪽 지역 일부를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연나라에 의해서 또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요동반도 있는 쪽으로 약간 후퇴를 하게 되는데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할 때 그때 당시에 이쯤 되니까 영토도 거의 그대로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고구려가 나와요. 굉장히 생뚱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그 고구려 맞습니다. 왜 고구려가? 우리는 보통 역사책에서 보면은 고구려는 언제 건국했나요? 기원전 37년. 그러니까 이거 위만이 고조선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접수한 게 BC 194년이에요. 근데 BC 37년에 태어난 고구려가 이미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고 좀 있다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왜 그런지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이 당시에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후조선 때는 고구려의 전신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책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나라인 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북쪽에 부여, 그리고 옥저, 그리고 아래쪽에 뭐 당연히 고구려가 있었으니까 백제 있었겠죠. 예. 오히려 신라가 없어요. 그리고 마한진한 변한 이런 나라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조선 때 이때까지만 이 구려나 부여 이런 나라들은 조선의 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주변으로 해서 이쪽 변방으로 해서 위만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후국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다가 이제 평양으로 한 거죠.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예군에 있던 남녀라고 하는 사람도 후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후국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조선의 영토는 뭐 이렇게 크게 넓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토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위만조선은 그냥 편하게 붙이기 위해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하지, 사실 고조선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한 고조선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 당시에 당시에 국제 정세, 우리는 뭐 하나를 보더라도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다 봐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만 보면은 안 되죠. 국내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년에 중국 진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영화나 소설책에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초안지, 유방하고 항우가 다퉜던 그 초안지에서 유방이 이기게 되죠. 이기면서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중국을 다시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북쪽에는 흉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흉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흉노족과의 전쟁이 항상 중국 한족한테는 흉노, 그 북방 민족의 그 침입이 항상 중국에는 골칫거리였었던 거죠. 그래서 진나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 이렇게 쌓아놓죠.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나라도 마찬가지로 흉노하고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외부가 힘들었었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초기 국가에서는 언제나 반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연왕장도 반란으로 통일을 하고 반세기 동안은 내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흉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반란도 진압하면서 나름 한나라가 안정화되는 시기로 들어가면서, 안정화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서쪽 지역에 있는 이 한반도 지역이 되는 거죠. 서쪽에 있었던 고조선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연나라와의 싸움 이후에 고조선은 항상 이 동쪽 지역에 대한 방어를 게을리하지 않았었어요. 고조선은. 그러다가 연나라가 침입을 하고, 그러면서 연나라가 침입한 이후에 침입을 당하고, 그 이후에 한 200년간의 평화로운 시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기강이 좀 해이해져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왕은 이제 주지웅님에 좀 빠져 있었고, 그런데 사실 그때 싸움에서도 재미있는 거는, 아마 우리 6번의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고조선 때부터 우리 민중들의 어떤 기질이 나타나는데, 왕은 도망가요. 그런데 민중들은 정말 속된 말로 대가리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요. 임진왜란 때도 왕 도망갔잖아요. 의병들 누구예요?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뭐 그 유림들 이렇게 나오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일반 백성들, 하다부터 가장 그 하층인 천민으로 취급받던 백정까지 또 총 들고 싸워요. 뭐 그 몽고와의 전쟁 때도 그렇죠. 몽고 때도 왕은 강화도로 갔지만은 어때요? 백성들은 반도 땅에서, 육지에서 주구장창 싸우죠. 그리고 삼별초라고 하는 그 군대와 더불어서 진도, 제주도까지 가면서 지속적으로 싸워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막아내죠. 이때도 마찬가지. 연나라하고 그 지속적으로 싸움했던 것도 사실은 백성들이 그렇게 싸워내서 결국에는 이 지역까지, 대릉가 있는 지역까지 지켜냅니다. 그렇게 지켜내고 한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나라가 내부적으로 안정화되고 외부적으로 흉노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흉노의 침입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면서
동쪽으로 관심을 두게 되면서 한나라가 이제 침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이 평양에 있는 고조선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족 일부 귀족들이. 사실 백성들은 땅이 중요하고 귀족들은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 권력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예군 지역의 왕인 남녀라고 하는 사람이 예군이 한 이쪽 지역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뭐랄까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알고 밑에 있는 사람을 깔보고 그랬던 좀 약간 독재적인 기질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후국의 왕으로 예군을 고조선에서 임명을 했지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믿지를 않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마침 이제 왕과 함께하는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남녀가 그 왕에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니까는 여기에 화가 나서 이 남녀가 동쪽으로 계속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한나라의 한무제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한무제가 이게 웬 땡큐 이러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 남녀를 반겨주죠. 반겨주고 나서 이 한무제는 이 남녀가 다스리고 있던 예군 지역에다가 창해군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한나라의 군을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창해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해요. 일부 이제 조선시대 때 뭐 정약용이라든지 여러 학자들 그리고 최근도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창해라고 하는 해자가 바다 해자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접하고 있다. 중국의 기록에도 동쪽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 그래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동쪽 지역이 어디냐? 그렇게 보면은 여기가 전부 다 동쪽을 바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 강릉 지역을 창해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죠, 사실은. 예. 평양에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를 건너뛰어서 강릉까지 오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학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얘기고 실제 창해군의 위치는 정확하게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요동반도 끝쪽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를 했는데 자 예군 남녀가 배반을 했지만은 이 예군 지역에 있었던 고조선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지배자가 바뀐 거예요. 한나라가 들어와서 중국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그리고 한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반대 투쟁을 벌여 나갑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자기네 한나라의 예군이 남녀가 한나라에 항복하고 그 예군에 들어올 때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라. 그래갖고서는 뒤에는 중국 군대를 데리고 꼭 근현대사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이 백성들이 당연히 자기네들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보니까 중국 군대가 들어온 거죠. 한나라 군대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토지, 물품을 다 뺏겨버리고 그러니까는 이 예군에 있던 백성들이 한나라에 대항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나라로서도 너무 멀어요. 여기까지 관리하기가. 그래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고조선 백성들이 한나라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한나라 국력도 손실이 되니까 한무제는 창해군을 설치한다고 선포를 한지 설치도 제대로 못한 거죠. 2년 만에 이 창해군을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녀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당연히 자기 뒤에는 한나라가 지켜주겠지 했다가 한나라는 포기하고 도망갔고, 그리고 남녀는 예군에 남아있다가 예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한나라는 고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엿보면서 침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고 있었는데, 한무제가 서파라고 하는 사람을 고조선으로 사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파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에 사신으로 왔는데, 사신으로 와서 이 사람이 한 거는, 우리가 10개의 길을 통해서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입할 건데 니네 나라는 이제 끝났으니 우리한테 빨리 항복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항복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고조선이 항복했을까요? 항복했으면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당연히 항복 안 했겠죠. 그때 이제 우거왕, 만조선의 우거왕이 비왕장을 시켜서 저 사람이 그래도 사신으로 왔기 때문에 예절을 다 갖춰서 다시 중국으로 한나라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패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패수에 대해서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가 패수냐. 어떤 사람은 대동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청천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압록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하라 그러기도 하고, 난하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요 지역 대릉하를 대략적으로 저희는 이제 패수라고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릉하가 패수냐? 만조선과 한나라가 침입할 때 패수를 건너 오게 되는데, 국경을 넘을 때 패수를 건넌다 그러거든요. 그 국경 지역이 대릉하를 기점으로 해서 한나라와 고조선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릉하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수를 건너기 직전에 이 서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웅해 주러 나온 비왕장을 숨어 있었던 한나라 군대를 시켜서 무참히 살해를 하고 패수를 건너서 한나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게 되니까 한무제는 비록 고조선에 항복하라고 하는 사신을 보냈던 서파가 항복은 실패를 했지만은 비왕장을 죽이고 자기 한나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요동부위로 승격을 시켜서 요동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서파라고 하는 사람은 죽일 놈이죠. 이 사람은 우리 비왕장이라는 고조선의 귀족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을 오히려 처벌을 하기는커녕 요동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을 했으니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파를 고조선 사람들이 패수를 건너서 요동 지역에 있던,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요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동과 제가 얘기하는 요동이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은 이게 요동반도죠, 여기가. 그래서 이쪽 지역을 요동이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쪽을 요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 한나라와 전쟁 이전 요동 지역은 대릉하 건너편 이쪽 지역이 요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파를 요동에 총 책임자를 보냈다는 건 이쪽 지역의 책임자지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에요. 왜 요동이 여기가 아니냐? 당연히 여기는 고조선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에다가 자기네 책임자를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동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의 지리적 개념으로는 이쪽으로 요동을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당시에는 요동이라고 하면 이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를 건너서 고조선 군대가 들어가서 그 서파를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서파를 살해를 하니까는 한무제는 어땠겠어요? 기회가 잘 된 거죠. 어차피 서파는 그 버리는 카드였었거든요. 한무제한테는. 그러니까는 야, 잘 됐다. 니네가 우리 사신 그리고 요동의 총 책임자를 죽였어. 죽였으니까 니네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한나라와 고조선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한고조선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고조선 전쟁은 약 1년간 지속이 돼요. 1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 1년간 지속되면서 총 4개의 시기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그 순체와 양복. 그러니까 순체는 육군이고요. 그 양복은 수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해군이죠. 해군. 그래서 그 바다와 육지로 양쪽으로 공격해오는 시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물리쳐내죠. 물리쳐내고, 두 번째 시기는 그 수륙 병진 작전으로 공격을 했는데도 이 고조선 사람들이 이걸 물리쳐내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무력으로는 도저히 고조선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협상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협상이라고 하는 게 성공될 가능성이 서로가 의견이 완전히 틀리죠. 하나는 지켜야 되고 하나는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의 그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죠. 협상 시기에서 결렬이 되고, 결렬된 다음에 결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나라가 왕검성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검성을 포위해서 왕검성을 파탄을 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거왕이 죽고, 그리고 그 많은 귀족들이 한나라에 그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남은 거는 백성들밖에 없는 거죠. 이 마지막 네 번째 시기 가면은 백성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싸우는 그런 시기까지 가게 되는 총 4개의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4개의 시기를 각 시기별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폐소를 경계로 해서 당시에 그 고조선은 한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이 국경 지역의 작은 성들을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서파를 죽인 것을 계기로 해서 고조선을 응징하겠다고 침략을 하게 되죠. 정확하게 이 당시에 한나라 군대가 어느 정도의 군대가 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그 양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군인데, 수군이 5만 명 정도가 그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수군이 5만 명이면은 육군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8만의 병력이 그 고조선으로 침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은 그 이쪽에서부터 발해만을 거쳐서 그 왕검성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순체 군대 약 10만여 명이 이쪽 폐소 쪽으로 해서 왕검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부터 고조선은 한나라가 침략할 것에 대비해서 이쪽 지역에 성을 높이 쌓고, 백성들도 그 한나라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관이 합동 대비 태세가 들어간 거죠. 언제든지 들어와라.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순체가 육군으로 먼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했는데 순체가 패하게 되죠. 여기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래는 왕검성에서 이쪽에서 순체가 들어오고 양복은 바로 왕검성 쪽으로 올라가서 그 수군과 육군이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발목이 잡힌 순체가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되니까는 양복은 바다를 건너왔는데 순체는 오지 않고 그래서 별동대 한 7천여 명을 대비를 해서 이곳으로 왕검성을 치기 위해서 단독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검성에 있던 우거왕이 여기서 그 왕검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참 그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고조선의 수도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이쪽 요동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 수도가 한반도였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고구려 그 수당전쟁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은 고구려도 평양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평양만 있는 게 아니라 북평양이 있었고 남평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넓다 보니까는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구수도 제도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수도가 아니라 지역별로 그런 수도들을 두면서 효율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뭐 남평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남평양이라고 불리고 있는 데가 지금 경기도 양주가 남평양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제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고조선에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조선의 왕검성, 고조선의 수도는 평양이고요. 여기 보면은 왕검성이라고 조그맣게 나와 있죠. 지도를 이쪽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는 그 반도 쪽에는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강 지역에 있는 평양 여기가 왕검성, 그러니까 수도예요. 여기가 수도고 이 왕검성은 부수도입니다. 그래서 우거왕이 여기다가 그 국경 근처까지 간 거죠. 그 한나라에 침입 대립하기 위해서. 우거왕이 왜 보통 왕들은 수도에 있고 중요한 사람들 뭐 태자를 보낸다든지 혹은 그 자기의 측근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우거왕이 왜 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거왕이 수도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부수도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우거왕은 만조선의 그 위만의 손자거든요. 손자인데 만조선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이쪽 변방 지역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자기네들의 본거지. 근데 그 본거지에 한나라가 이민족이 쳐들어왔으니 왕이 가서 직접 싸워야지 누구를 내보낼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는 왜 왕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운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직접 나가서 싸웠는데 여기까지 그것도 최전선까지 가서 왜 싸웠을까 추측해 보니까는 여기가 이쪽이 얘네들의 위만조선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 본거지를 지키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거왕이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싸우게 되는데 기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한나라의 수군이 이 왕검성으로 평양으로 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폐수는 청천강 내진 대동강이다. 그래서 폐수까지 온 거, 순체가 폐수까지 온 건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의 기술력으로서 수군의 기술력으로서 단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지금의 평양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그 기술력은 안 됐을 것이다 라는 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평양인 거는.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우거왕이 왕검성에서 한나라 수군을 바라봤을 때 한나라 수군이 적은 걸 알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웠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알고 있는 그 평양으로 왕검성을 지적을 했을 경우에 이 평양에서 아마 배가 오면 남포, 지금의 남포겠죠. 남포 쪽으로 배가 들어왔을 텐데 평양에서 남포까지 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인천에 배가 들어온 걸 서울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서울이잖아요. 저희 인천에 지금 배가 들어왔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에 있으면은 우거왕이 그 양복의 수군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확인을 하고 병력 수가 적은 것을 알고 성문을 열고 나갔다. 근데 왕검성이 요동반도 있죠. 여기에 있으면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해요. 여기 왕검성은 바다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복의 군대가 들어오는 걸 왕검성에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복이 들어왔는데 약 그 별동대로 7천의 군대가 들어오는 거고 병력 수가 작은 거를 알고 우거왕이 일시에 쫓아가서, 더군다나 배를 타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군대는 힘들 수밖에 없겠죠. 지쳐 있는 군대를 금방 쫓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양복은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가서 산속에 10일간 숨어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양복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채와 양복이 둘 다 첫 번째 전투에서 져버린 거죠. 져버리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그냥 한 번에 가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 조금 이 사람들하고 고조선하고 좀 단판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강화교섭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강화교섭을 하게 되는데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한나라에선 위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교섭의 책임자로 그 고조선에 파견을 하게 되죠. 근데 위산이 들어왔을 때 우고왕이 자기의 아들 태자한테 말과 무기 해갖고서는 약 1만 명의 병력을 주고 교섭장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섭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가서 그 사람만 가서 교섭한 게 아니라 뒤에 엄청난 군대를 끌고 가서 우리는 너희들과 언제나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는 니네가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섭을 하게 되니까 위산이 이 태자의 군대에 고조선의 군대에 놀라서 도망가게 되죠. 바로 결렬돼 버립니다. 그리고 위산이 도망가니까는 한무제는 어떻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죠. 이놈이 내가 그 항복을 권유하라고 보냈는데 항복을 하지 않고 지가 도망와? 바로 위산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자 이제 모든 협상 결렬, 다시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는데 이 순채하고 그 양복이 서로가 달라요. 순채는 비록 지긴 했지만 자기 군대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었고 양복은 군대를 다 잃고 나서 자기가 10일 동안 산에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조선이 얼마나 세다라는 걸 양복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고 순채는 졌지만은 그냥 자기의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 허세라 그래야 될까요? 허세로 고조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을 요청을 하고 양복에게 공격할 것을 요구하는데 고조선에서는 눈치를 딱 보니까는 순채는 소위 말해서 주전론이고 그리고 양복은 주전론이 아니라 주화론, 우리 말로 하면 주화론에 가까우니까 양복을 슬슬 구슬리는 거죠. 니네 조금만 더 있으면은 우리 교섭하고 그러면서 다시 좀 평화롭게 지내자 이러면서 양복을 구슬리니까 양복은 공격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순채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수군이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는 계속적으로 압력만 가는 건데 양복하고 순채하고 소위 말해서 지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무제가 공격을 하라고
내가 명을 내렸는데 이 두 놈이 가갖고서는 전쟁은 하라는 전쟁은 안 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한 무제가 왜 그런 건지 하는 거를 그래서 그 제남 태수였던 공손수를 파견을 해서 얘네들이 왜 전쟁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러니까는 이 공손수는 그걸 확인을 하고 양복의 모든 지기를 박탈을 하면서 순체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순체를 위에다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순체가 독단적으로 공격을 명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공격도 그렇게 변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지만은 근데 이게 기간이 오래됐다라는 게 사실 문제가 된 거예요. 수도를 비우고 자기 그 본거지를 비우고 부수도인 왕검성에 왔었기 때문에 1년여간의 계속적인 싸움, 그 싸움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 되면서 비록 싸울 수 있는 힘은 있었으나 그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추위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조금씩 내부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동요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진 자들은 자기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이 배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일부 왕족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같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니게상 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복을 하는데 그냥 항복하면은 뭔가 자기가 그 한나라에 항복해도 얻을 게 많이 없으니까는 몰래 자객을 보내서 우거왕을 살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을 살해를 하고 이 사람이 항복을 하게 되니까는 왕이 죽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고조선을 지키고 있던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고 왕족이 기순을 그 한나라로 항복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는 누구를 앞세우고 들어오냐면은 그 왕족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항복하고 들어오니까는 백성들도 하다가 이 지역을 왕검성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한나라가 쳐들어왔지만은 다 항복하진 않았겠죠. 꼭 누군가는 한 명은 싸워요. 언제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웅이 되는 거죠. 고조선도 마찬가지로 다 항복했지만은 그 남아있던 백발이 성성한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성기라고 하는 장수가 내가 이 속된 말로 한나라 역사는 몇 년 안 되잖아요. 한 10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갓 태어난 나라한테 3000년을 이겨온 그 고조선이 항복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조선을 지키겠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호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최후의 항쟁을 시작해서 왕검성을 지키기 위한 항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들은 사실은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오히려 북쪽에서 이제 북에서 나온 각종 자료들을 보면은 정말 없는 형편에서 마지막 돌멩이까지 들고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성기 장군이 끝까지 한나라에 대항해서 싸우고 한나라는 이 성기 장군이 지키고 있는 동안에 왕검성을 완전히 함락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기 장군의 딸과 아들이 죽고
그리고 성기장군마저 죽게 되면서 그 고조선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왕검성이 함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왕검성이 함락된 이후에 그 고조선의 유민들, 이 백성들은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은 여기 보면 고구려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구려와 더불어서 이 한나라가 더 이상 동진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개선들이 있는데, 요게 고구려, 고조선, 네, 그 사람들이 함께 한나라를 막기 위해서 싸웠던 그 전쟁터입니다. 이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라의 동진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이제 무거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그 유민들은 살아 있는 거고, 한나라는 어땠느냐? 고조선은 없어졌지만은 그들이 목적을 했던 곳, 바로 여기까지겠죠. 이 지역. 이 지역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얻은 건 여기까지가 얻게 돼요. 그래서 한나라가 이 지역까지 그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유민들이 우리 그 고구려 멸망 이후, 백제 멸망 이후에 백제 고구려 부흥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고구려 그 부흥 운동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발해가 성립이 되는 것처럼 그 남은 유민들이 고조선 유민들이 고구려와 함께 이 압록강을 넘어가는 이 지역을 다 방어를 하고 고구려 영토 서쪽이죠. 서쪽 지역에 유민들이 남아서 새로운 나라를 건립을 합니다. 그 나라가 이제 이쪽에 보면 안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황룡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 역사책에서 알고 있는 낙랑국, 낙랑군과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낙랑군과 낙랑국은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낙랑국은 얘네들이 넘어오질 못했잖아요, 한나라가. 그러니까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했던 지역은 요동 지역입니다. 지금의 요동 지역. 반도까지 넘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낙랑국은 그 고조선 멸망 이후에 그 귀족 평양 지역의 그 주요 귀족 세력이었던 최씨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나라로 낙랑군과 낙랑국은 분명하게 틀리고요. 그래서 그 낙랑국은 한사군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한사군은 설치한 곳이 어디냐? 사실 이 한나라가 고민했던 거는 고조선만의 병합이 아니라 고구려까지, 당시에 있었던 고구려까지 병합을 하려고 고민을 했었고, 이 고구려와 경계되는 지역에 현도라고 하는 군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현도군의 수도를 군의 군도겠죠. 군도를 설치를 했는데 그 군도의 군의 수도, 군도의 이름이 고구려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고구려를 차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현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는 현도군과 계속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현도군을 설치하고 그 요동 지역에 임둔과 낙랑군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군을 설치를 하고, 진범군이 있는데 진범군 이름만 있었고 설치되진 못했다 그래요. 이게 1세기 초까지, 기원전 그러니까 BC 1세기 초까지 있다가 이후에 두 개군, 임둔과 진범은 폐지되고 낙랑하고 현도 이 두 개군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라가 동진을 시작을 하면서 요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까 얘기했듯이 요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쪽 지역이에요. 대릉하 동쪽, 서쪽이죠, 서쪽. 서쪽 지역을 요동이었는데 이제 요동군을 왜 한사군이 바로 폐지, 임둔하고 진번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폐지가 되고 낙랑국도 좁아지면서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동군을
자기네가 새롭게 차지한 지금의 요동 지역으로 동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현도나 임둔이나 진번이나 낭랑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군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는 원래 있었던 요동군을 동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동쪽에 대한 그 경비나 그 체계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요동을 지금의 요동으로 옮기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은 지금의 요동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 요동을 그 2000년 전에 요동으로 우리는 헷갈리게 바꿔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동 그러면은 전부 다 여기만 알고 있어요. 사실 요동은 이쪽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낭랑과 현도가 축소가 되고 요동을 기점으로 해서 고구려 그리고 황룡, 안평 등과 그 한민족의 국가들과 접경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보론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하는 한나라 전쟁은 다 끝났는데 보론으로 낭랑군과 낭랑국이 도대체 왜 헷갈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은 일본이 만든 조작인 거죠. 일제시대 때. 그 증거들이 최근에 밝혀지면서 낭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그 삼국사기라든지 우리나라 역사책인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중국의 여러 기록에도 나오는데 낭랑국과 백제가 접하고 있었고 그 나라 사이에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났었다. 그 기원 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한 가지 빠뜨리겠는데 한사군 설치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목적했던 거 한나라가 목적을 했던 거는 이뤄내지 못했죠. 고구려와 고조선을 병합시키는 거는. 그러니까는 한나라 전쟁에서 그리고 한사군이 만약에 한반도에 있었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수들 그러니까 양복이나 순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1계급 특진 내지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영웅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한무제는 이 양복은 서민으로 강등을 시켜버리고요. 순채는 죽여버립니다. 왜? 결국 병합을 못하고 군대만 잃고 자기네가 얻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걸 자기네들이 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한나라가 이겨갖고선 우리 한반도를 차지했다. 이 기록은 순채와 양복을 죽이고 서민으로 강등시킨 한나라의 기록만 봐도 이 전쟁에서 패자는 고조선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뭐 전쟁에서 고조선이 망했으니까 전쟁에선 졌지만은 결국에는 고구려와 고조선의 백성들이 압록강 지역으로 해서 지켜냈기 때문에 완전 고조선으로서 보면 전쟁은 패했지만은 우리 민족으로 보면 전쟁에서 패한 건 아니다. 한나라로 보면은 한나라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병력 낭비하고 결국에는 차지한 건 요동 지역 하나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일본 애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 조선 민족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민족.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정당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낭랑국이라고 하는 걸 낭랑군으로 변환을 시켜서는 자 봐라 니네는 옛날 수천 년 전부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오고 그 지배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한 거다. 니네 민족은 원래 그렇게 열등 민족이야. 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낭랑국을 낭랑군으로 변신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평양 지역에 나와 있었던 낭랑국을 낭랑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거를 근데 조작하는 게 그 사료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사료 조작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광개토대왕비 사료 조작했다는 거. 그 점재현 신삽이라고 하는 게 황해도 쪽에 점재현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이 전재현이라고 하는 낙랑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현 중에 하나가 점재현입니다. 지금의 요동 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점재현 신사비를 그 위조를 하는데 평양 그 황해도 지역에 낙랑군에 점재현이 있었다. 근데 이 신사비는 뭐 기륭화복을 기원하는 그런 비석인데 이 비석을 일본 애들이 발굴을 해내요.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해서 자 봐라 이게 낙랑군에 점재현에 있었던 비석인데 이게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낙랑군은 이 평양 지역에 있었던 그 한나라의 그 자치 지역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비석을 보니까는 이 비석의 그 화강암의 그 암석의 그 특징이 이쪽 한반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암석이에요. 암석 자체가 요동 지역에 있는 거고 그리고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그 아래로 갈수록 오래된 유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는 그 구석기, 그 위에 신석기, 그 위에 청동기, 그 위에 이제 철기, 그리고 고려, 이제 조선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인데 이 점재현 신사비를 파고 들어가니까 이 바로 밑에 뭐가 나면 조선시대 백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 있었던 걸 옮겼던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서 이거는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 때 옮긴 거예요. 그 이전 일제시대 이전에 이 지역에 어떠한 사료에도 저 신사비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이 우리가 찾았다. 그리고 복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뭐 서양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지만은 편지나 물건 같은 거 보낼 때 그거 뜯어보지 말라고 중간에 그 서양에서 양초 같은 거죠. 그런 거 해갖고 도장 찍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진흙으로 해갖고서는 포장을 한 다음에 그 진흙을 붙이고 거기다가 자기 도장, 관인을 찍는 거거든요. 관인을 찍어서 보내는 건데 그러면은 이 복리가 사실은 이거는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발굴되는 것 자체가. 간혹 가다 한두 개 있을까 말까. 근데 평양 지역에서 이게 200개가 발굴이 돼요. 이거는 기록적인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갑자기. 그래서 발굴됐는데 이거 보니까는 그 중국에 보내던 그 낙랑군, 평양 지역에 있었던 낙랑군의 태수가 중국에 보낸 그 증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자 제가 이렇게 물건 이쪽 에 보내요. 그러면은 복리를 해서 보내죠. 그러면은 보낸 사람 쪽에서 복리가 발견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받은 사람 쪽에서 복리가 발견되는 게 정상이겠어요? 받은 사람이 그걸 뜯어보지 보낸 사람이 뜯어서 보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쪽 저게 만약에 낙랑에서 보냈다, 평양에서 보냈다 그러면 중국 지역에서 저게 발견이 돼야지 정상인데 이게 낙랑 지역에서 평양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모양 자체를 보니까는 여기에 관인들이 찍혔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직책과 전혀 맞지 않는 직책들이 있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도장의 크기하고도 크기가 제각각으로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애들이 뭐 조작하긴 이런 건 쉽죠 사실. 걔네들 조작한 거 우리 기억하는 거 TV에 나왔던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석기 하나 땅 속에다 묻어갖고서는 했다가 걸린 거 CCTV에 찍혀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했던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조작들이 많이 있어서 낙랑군과 낙랑국은 분명히 틀린 나라고 낙랑군은 그 요동 지역에 설치됐던 한사군 중에 하나고 평양에 있었던 낙랑국은 만조선이 망하고 그 몰락한 이후에 우리 민족이 새롭게 지어낸 그 만조선의 그 이후 국가로 보시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지역에서 그 평양시 낙랑군 이쪽 지역에서 우리식의 그런 그 묘제라든지 이런 것들 성터라든지 이런 게 발굴이 되면서 낙랑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1시간 내에 끝내고 제가 1시간 정도는 질문을 받으려고 좀 빨리 왔어요. 근데 그래서 딱 1시간 내에 끝냈네요. 여기까지 끝내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